공사장 먼지가 자욱한 오전 10시. 거대한 노란 굴삭기가 낡은 폐가를 향해 천천히 다가갑니다. 철거 용역들이 담장 앞에 도열했고 양복 입은 남자가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팔짱을 낍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12살 소녀가 굴삭기 앞으로 뛰어나와 휴대폰을 높이 들었습니다. 지금 철거하면 불법 점유 증거 인멸입니다. 아이의 또랑또랑한 목소리가 엔진 소음을 뚫고 울려 퍼졌습니다. 굴삭기 기사가 당황한 듯 장비를 멈췄습니다. 그 순간 구청 직원이 달려와 현장 게시판에 빨간 종이를 붙입니다. 공사 중지 명령서. 세상이 얼어붙었습니다. 조합 이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뒤에 서 있던 68세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손녀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평생 식당 조리사로 살아온 할머니와 12살 손녀가 어떻게 거대한 재개발 조합을 멈춰 세웠을까요? 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작은 사람들의 큰 반격 이야기를 매일 한 편씩 전해드립니다. 자, 이제 사흘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새벽 5시. 박순자는 30년째 같은 시간에 눈을 뜹니다. 공장 식당 조리사로 일한 세월이 몸에 새겨져 알람 없이도 정확히 이 시각에 깨어나는 것이지요. 낡은 주택가 단칸방에서 나와 시장 골목을 지나 공장으로 향하는 길. 순자의 발걸음은 무겁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손녀 서진이를 대학까지 보내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30년을 버텨왔습니다. 순자 씨,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공장 경비 아저씨가 반갑게 인사합니다. 순자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식당으로 들어갑니다. 200명이 먹을 아침 식사 준비. 감자를 깎고 물을 썰고 국을 끓이는 일.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뭔가 이상했습니다. 식당 앞에 낯선 남자들이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양복 입은 사람들과 완장을 찬 용역들. 그리고 그 중심에 조태윤이라는 이름의 재개발 조합 이사가 서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주목해 주십시오. 오늘부로 이 공장 부지는 재개발 구역에 편입됩니다. 석 달 내로 모두 철거될 예정이니 보상 협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조태윤의 목소리는 차갑고 사무적이었습니다. 30년 세월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이요. 공장 사장이 당황하며 나섰습니다. 아니, 조합 이사님. 그래도 우리 직원들 보상은 제대로. 보상은 법대로 합니다. 법대로. 조태윤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는 곧장 식당으로 들어와 순자를 비롯한 조리사들을 훑어보았습니다. 식당 직원들은 비정규직이니까 근속 보상은 1년에 50만 원씩 쳐서 30년이면 1,500? 아니지, 특별히 배려해서 500만 원 드리지요. 순자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500만 원. 30년 세월을 고작 그 돈으로 계산한다는 것입니까? 조태윤은 노란 봉투를 꺼내 순자의 발치에 툭 던졌습니다. 마치 동량이라도 베푸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자, 받으세요. 할머니, 이거면 고시원 보증금은 되겠지요? 법적으로는 한 푼도 안 줘도 되는 건데 내가 인정 써서 주는 겁니다. 순자는 바닥에 떨어진 봉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30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했습니다. 뜨거운 기름에 손등이 데이고 무거운 솥을 나르다 허리가 휘었습니다. 그 모든 세월이 500만 원. 순자의 입이 떨렸습니다. 목구멍까지 치밀어 오르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건 민법 제103조 반사회 질서. 그 순간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순자에게 쏠렸습니다. 순자는 화들짝 놀라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실수였습니다. 조리사가 법 조항을 왜 아느냐는 듯한 눈빛들.
아, 아닙니다. 제가 조리사라 뭘 알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순자는 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30년간 숨겨온 과거가 튀어나올 뻔했습니다. 절대 들키면 안 되는 그 시절이. 조태우는 이상한 눈으로 순자를 쳐다보다가 곧 관심을 끊었습니다. 뭐, 어쨌든 보상은 적게답니다. 받기 싫으면 말고. 그가 휙 돌아서 나가려는데 식당 문이 열리며 12살 서진이가 들어왔습니다. 학교 가는 길에 할머니께 도시락을 전해주러 온 것입니다. 서진이는 바닥에 떨어진 노란 봉투와 떨고 있는 할머니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만하게 나가는 양복 입은 남자의 뒷모습을. 아이는 조용히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자의 거친 손이 손녀의 작은 손 안에서 천천히 진정되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아. 우리 방법이 있어. 서진이의 눈빛은 어린아이답지 않게 차분하고 깊었습니다. 마치 이미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는 것처럼. 그날 저녁 단칸방으로 돌아온 할머니와 손녀는 500만 원이 든 노란 봉투를 식탁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울지 마. 이제 시작이야. 서진이가 할머니의 거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밤 서진이는 할머니가 잠든 후 조용히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아이는 가방에서 오래된 지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부동산 중개소 윤 아저씨가 몇 달 전 버리려던 것을 주워온 재개발 구역 지도였습니다. 서진이는 형광펜으로 구역을 하나씩 표시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여기가 공장부지, 여기가 철거 예정 상가, 그리고 여기. 아이의 손가락이 지도 구석산 끝자락을 짚었습니다.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쳐진 곳. 아무도 관심 없는 폐가 한 채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은 설날 연휴 첫날이었습니다. 순자는 마음이 무거웠지만 손녀를 위해 소박한 떡국을 끓였습니다. 식탁 한 구석에는 여전히 노란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 나 오늘 윤 아저씨 부동산에 다녀올게. 설날인데 무슨 부동산이냐? 궁금한 게 있어서요. 서진이는 지도를 챙겨 밖으로 나갔습니다. 순자는 불안한 마음에 손녀를 따라 나섰습니다. 부동산 사무소는 문을 닫았지만 윤기철 아저씨는 안에서 서류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진이가 유리문을 두드리자 그가 반갑게 문을 열었습니다. 서진이? 설날에 웬일이야? 아저씨, 여기 이 폐가요. 아직 안 팔렸죠? 서진이가 지도를 펼쳐 보였습니다. 윤기철은 안경을 고쳐 쓰고 지도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아, 그 집? 30년 넘게 방치된 곳인데 주인이 해외 나가서 세금만 내기 싫어하던 데야. 근데 왜? 얼마예요? 글쎄, 재개발 구역에서도 빠진 맹지라 값이 안 나가. 500쯤? 500만 원이요? 순자가 뒤에서 화들짝 놀라 물었습니다. 윤기철도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순자 누나. 주인이 그냥 처분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누가 그런 흉가를 사겠어요? 서진이가 할머니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저 집 사요. 뭐? 서진아, 내가 무슨. 할머니, 나 믿지? 저 집이 필요해요. 정확히는 저 집 위치가요. 아이의 눈빛이 너무나 진지했습니다. 윤기철도 당황한 듯 말렸습니다. 서진아, 거긴 지붕도 무너지고 담장도 허물어진 데야. 사람이 살 곳이 아니란다. 살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서진이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구청 게시판에서 몰래 베껴온 재개발 사업 계획서였습니다. 아저씨, 여기 봐요. 재개발 구역 한가운데 지하차도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환기구랑 비상구가 반드시 필요해요. 근데 그 위치가 정확히.
서진이의 손가락이 폐가 자리를 짚었습니다. 여기에요. 지형상 여기밖에 안 돼요. 조합에서 일부러 설계도에서 빼버렸지만 나중에 공사 들어가면 반드시 필요하게 될 거예요. 윤기철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12살 아이가 재개발 사업의 맹점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손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지만 그 떨림 속에는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 씨, 주인한테 연락해 보세요. 우리가 500만 원에 사겠습니다. 누나, 정말이요? 흉가인데. 괜찮아요. 우리 서진이가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윤기철은 한참을 망설이다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국제전화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사장님, 저 윤기철입니다. 그 산 끝 폐가 말인데요. 네, 지금 사겠다는 분이 계십니다. 현금으로요. 통화는 생각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해외에 있는 집주인은 세금 폭탄에서 벗어날 수 있다며 오히려 고마워했습니다. 됐습니다, 누나. 내일 당장 서류 준비해 드릴게요. 순자는 노란 봉투를 꺼내 윤기철에게 건넸습니다. 30년 세월의 대가로 받은 모욕 같은 돈. 하지만 이제 그 돈은 반격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서진이가 할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이제 시작이야. 저 사람들이 우릴 무시했던 걸 하나씩 다 갚아줄 거야. 설날 밤하늘에 불꽃놀이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진짜 불꽃은 이제 막 씨앗을 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틀 후 순자와 서진이는 산길을 올랐습니다. 계약서와 등기권리증을 품에 안은 채였습니다. 가파른 오르막길 끝에 폐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붕은 반쯤 무너져 있었고 담장은 덩굴에 뒤덮여 있었습니다. 대문은 녹슬어 삐거덕거렸고 마당엔 잡초가 무릎까지 자라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도망칠 만한 광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진이는 달랐습니다. 아이는 가방에서 지도와 나침반을 꺼내 정확히 방향을 재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정확히 200m 아래가 지하차도 3구간이에요. 가장 깊은 곳이죠. 서진아, 내가 그걸 어떻게 해? 도서관에서 토목공학책 빌려봤어요. 지하 구조물은 반드시 환기시설이 필요하대요. 특히 깊은 곳일수록요. 순자는 손녀의 영특함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동시에 자신이 숨겨온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법을 다루던 시절, 부동산 소송을 수없이 맡았던 그때, 그 지식들이 손녀에게 대물림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지를 털고 깨진 유리창을 임시로 막았습니다. 순자의 허리는 아팠지만 손녀와 함께라면 견딜만 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산 아래에서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중장비 소리였습니다. 순자와 서진이는 마당으로 나가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재개발 현장에 굴삭기들이 줄지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두에는 검은색 세단이 먼지를 일으키며 산길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조태윤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그는 철거 용역 10여 명을 대동하고 폐가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순자를 발견한 조태윤의 얼굴에 비웃음이 번졌습니다. 아니, 이게 누구야? 식당 할머니가 여기서 뭐 하시는 거요? 여긴 내 집입니다. 나가세요. 순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조태윤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 흉가를? 하여튼 가난한 사람들은 돈 몇 푼 쥐어주면 제정신이 아니네. 할머니, 여기 곧 철거됩니다. 공사구역이거든요. 아니에요. 서진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이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아저씨, 여기 재개발 사업 시행인가 보셨어요?
이 부지는 사업구역에서 빠져 있어요. 법정 도면하고 조합 제출 도면이 달라요. 조태윤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뭐, 이 꼬마가 어디서 함부로. 함부로가 아니에요. 구청 열람실에서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문서예요. 아저씨가 일부러 이 땅을 빼놓고 나중에 헐값에 사려고 했죠? 서진이의 말에 용역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조태윤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닥쳐. 12살짜리가 뭘 안다고. 당장 짐 싸서 나가지 않으면 강제로 끌어낼 거야. 그러시려면 법원 명령 가져오세요. 우린 합법적으로 매입한 소유주예요. 순자가 등기권리증을 들어보였습니다. 조태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좋아. 법 타령하고 싶으면 해봐. 어차피 공사 시작하면 여긴 먼지투성이에 소음 지옥 될 텐데 얼마나 버티나 보자고. 조태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뒷모습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서진이는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 사람 곧 다시 올 거예요. 더 세게요. 서진아, 우리 괜찮을까? 괜찮아요. 내가 준비한 게 있어요. 그날 밤 서진이는 윤기철 아저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저씨, 구청 도시계획과에 민원 넣어야 해요. 제가 쓴 글이 있는데 내일 아침 일찍 제 이름으로 접수해 주실 수 있어요? 서진아, 대체 무슨 계획이니? 조합이 숨긴 걸 세상에 알리는 거예요. 그럼 저 사람들은 더 이상 우릴 건드릴 수 없어요. 전화를 끊은 서진이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산 아래 공사장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할머니와 손녀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재개발 현장에는 이미 굴삭기 5대가 시동을 걸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조태윤은 현장 소장과 함께 작업 지시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중으로 저 산 밑까지 다 밀어버려. 폐가? 신경 쓰지 마. 어차피 며칠 못 버틸 거야. 바로 그때였습니다. 현장 입구로 구청 승합차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재개발과 담당 공무원 2명과 감사관이었습니다. 조태윤 이사님 계십니까? 조태윤이 인상을 쓰며 다가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지금 공사 시작해야 하는데. 긴급 민원이 접수되어 현장 확인 나왔습니다. 잠시 공사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민원? 감사관이 서류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서진이가 작성한 재개발 설계 오류 지적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업 시행인가 도면과 실제 지적도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제보입니다. 특히 지하차도 3구간의 환기시설 부지가 누락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조태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설계 변경 과정에서 생긴 단순 착오입니다. 곧 정정하면 착오라고 하기엔 문제가 심각합니다. 감사관이 지도를 펼쳤습니다. 서진이가 표시한 빨간 동그라미가 선명했습니다. 이 위치에 환기구가 없으면 지하차도에서 화재 발생 시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51조 위반 소지가 있어요. 그건 일단 원본도면 대조가 끝날 때까지 이 구역 공사는 전면 중단입니다. 감사관이 현장 소장에게 공문을 건넸습니다. 소장은 당황한 표정으로 조태윤을 쳐다보았습니다. 이사님, 이거. 알았어. 됐다고. 조태윤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감사관은 개의치 않고 공사 중지 명령서를 현장 게시판에 붙였습니다. 크고 빨간 글씨. 공사 중지. 감사 완료 시까지 일체의 작업 금지. 굴삭기 기사들이 시동을 껐습니다. 현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인부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공사 언제 재개되는 거야? 일당이 안 나오면 우리 어떻게 해? 조태윤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는 곧장 차를 타고 구청으로 향했습니다. 구청 재개발과 조태윤은 한민수 과장의 사무실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과장,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야? 한민수는 당황한 기색으로 일어섰습니다. 이사님, 갑자기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어떻게 막을 수가 없었어요. 민원? 누가 넣었는데? 12살짜리 아이 이름으로 되어 있던데요. 이서진이라고. 조태윤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그 꼬마, 식당 할머니의 손녀. 그 어린 것이 어떻게 이런 서류를. 그게요, 서류가 생각보다 정교해요. 지적도 원본이랑 우리가 제출한 도면을 일일이 대조했더라고요. 감사관도 깜짝 놀랐어요. 한민수가 서류를 조태윤에게 건넸습니다. 조태윤은 페이지를 넘기다 손을 멈췄습니다. 서진이가 작성한 분석표에는 건축법, 도시계획법 조항들이 빼곡히 인용되어 있었습니다. 12살 아이가 쓴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전문적이었습니다. 이거 혼자 쓴 게 아니야. 누가 뒤에 있어. 조태윤의 머릿속에 순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식당에서 뭔가 법 조항을 말하려다 급히 입을 막았던 그 할머니. 과장, 박순자라는 사람 신원 조회 좀 해봐. 30년 전 기록까지. 알겠습니다. 조태윤은 창밖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멀리 산 끝에 폐가가 보였습니다. 저 초라한 집이 지금 수천억 원짜리 재개발 사업을 멈춰 세우고 있었습니다. 좋아. 법으로 막으면 우리도 법으로 뚫는다. 조태윤은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사설조사소였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사람 하나 뒷조사 좀 해줘야겠어. 박순자 68살. 손녀 이서진이 12살. 특히 8년 전에 실종된 딸년 정보 찾아봐. 뭔가 약점이 있을 거야. 전화를 끄는 조태윤의 입가에 냉소가 번졌습니다. 할머니, 손녀가 똑똑하면 뭐해? 딸년 하나 끌고 와서 다 무너뜨려 줄 테니까. 그날 오후 산위 폐가에서는 서진이가 창밖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공사 멈췄어요. 순자가 손녀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서진아, 이제 저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알아요. 그래서 준비했어요. 서진이는 가방에서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윤기철 아저씨에게 맡겨둔 예비 서류였습니다. 폭풍의 중심에서 작은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사흘 후 조태윤의 사무실로 팩스 한 장이 도착했습니다. 사설조사소에서 보낸 보고서였습니다. 조태윤은 서류를 집어들고 빠르게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의 눈이 한 줄에서 멈췄습니다. 박순자의 딸 정미란. 8년 전 남편 교통사고 사망 후 빚 독촉 피해 실종. 현재 거주지 파악됨. 지방 소도시 모텔 청소부로 근무 중. 조태윤의 입가에 비열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찾았다. 이틀 후 지방의 허름한 모텔 앞. 청소 도구를 든 정미란이 계단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35세였지만 40대 중반처럼 지쳐 보였습니다. 정미란 씨?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정미란이 화들짝 놀라 돌아섰습니다. 양복 입은 조태윤이 서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재개발조합 이사 조태윤입니다. 잠깐 얘기 좀 할까요? 정미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조합이라는 말에 또 빚독촉인가 싶었던 것입니다. 저한테 무슨... 걱정 마세요. 빚독촉 아닙니다. 오히려 돈 벌 수 있는 얘기예요. 조태윤은 정미란을 근처 찻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펼쳤습니다. 이게 뭐예요?
당신 딸 서진이가 지금 큰일 벌이고 있어요. 어머니랑 같이 재개발 조합을 상대로 말이죠. 정미라는 서류를 보다 손을 멈췄습니다. 폐가 매매 계약서, 그리고 구청에 제출된 민원서, 모두 서진이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서진이가 이걸? 네. 12살 미성년자가 부동산을 매입했어요. 그것도 500만 원짜리 흉가를요. 조태윤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는 친권자 동의가 없으면 취소할 수 있어요. 당신이 친권자잖아요. 정미란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8년 동안 연락도 안 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법적으로 당신은 여전히 서진이 엄마예요. 당신이 계약 무효를 주장하면 그 땅은 다시 원주인한테 돌아가고 우리 조합이 정당하게 매입할 수 있어요. 조태윤이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2천만 원 드리겠습니다. 정미란의 숨이 멎었습니다. 2천만 원. 8년간 모텔 청소를 해도 모을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신 딸 양육권도 되찾을 수 있어요. 지금 박순자 할머니가 불법으로 아이를 키우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제가 서진이를 다시? 정미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8년 전 남편이 죽고 빚쟁이들이 몰려왔을 때 그녀는 도망쳤습니다. 4살 딸을 시어머니에게 맡긴 채 그 죄책감이 8년간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정미란 씨, 이건 기회예요. 딸도 되찾고 돈도 받고 새 출발할 수 있어요. 조태윤이 펜을 건넸습니다. 나흘 후 폐가 마당에 검은색 세단이 올라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조태윤 뒤로 낯선 여자가 내렸습니다. 순자는 빨래를 널다 그 여자를 보고 손이 멈췄습니다. 미란이. 8년 만에 나타난 며느리 정미란이었습니다. 정미란은 차마 시어머니를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그때 집안에서 서진이가 나왔습니다. 아이는 엄마를 본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기억 속 엄마의 얼굴은 희미했지만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엄마, 서진아. 정미란이 다가가려 하자 조태윤이 앞을 막았습니다. 자, 인사는 나중에 하시고요. 박순자 씨, 이분이 서진이의 친권자입니다. 그리고 이게 뭔지 아시죠? 조태윤이 서류를 흔들었습니다. 미성년자 법률행위 취소 신청서. 정미란 씨가 직접 구청에 제출하실 겁니다. 그럼 그 폐가 계약은 무효가 되죠. 순자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서진이가 재빨리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할머니, 조태윤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아동보호 임시조치 신청서. 정미란 씨가 친권자로서 아이를 데려가겠다는 거죠. 순자는 서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8년간 키운 손녀. 빚쟁이에게 쫓기던 어린아이를 지켜낸 세월. 그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안 돼. 우리 서진이는 법은 법입니다, 할머니. 친엄마를 이길 수는 없어요. 조태윤이 정미란을 쳐다보았습니다. 정미란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조태윤이 준 펜이 그녀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자, 여기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정미란의 손이 서류 위로 다가갔습니다. 순자와 서진이는 숨조차 쉬지 못한 채 그 순간을 지켜보았습니다. 8년의 죄책감과 2천만 원이라는 유혹, 그리고 딸을 되찾고 싶은 마음, 모든 것이 정미란의 손끝에 달려 있었습니다. 펜 끝이 종이에 닿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만 같았습니다. 정미란의 손이 떨렸습니다. 펜 끝이 서류에 닿았다 떨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조태윤이 재촉하듯 말했습니다. 빨리 서명하세요. 그래야 당신도 딸도 편해집니다. 그 순간 서진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정미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딸의 눈을 처음 제대로 마주했습니다. 엄마가 8년 전에 나를 버렸을 때 나 4살이었어요. 할머니가 나 없고 빚쟁이들한테 쫓길 때 할머니 등에서 울었던 거 기억나요? 정미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진아, 엄마가 미안해. 미안하면 됐어요. 그런데 엄마, 지금 또 나 버리려는 거예요? 돈 때문에? 정미란의 손에서 펜이 떨어졌습니다. 조태윤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야, 정미란 씨, 정신 차려요. 2천만 원이에요. 2천만 원. 하지만 정미란은 펜을 다시 짚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류를 두 손으로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조태윤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제가 8년 동안 도망 다니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정미란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돈 때문에 가족을 버리면 그 돈은 절대 행복을 안 가져다 줘요. 저는 이미 한 번 그렇게 살았어요. 다신 그러고 싶지 않아요. 정미란이 서류를 찢기 시작했습니다. 찢어진 종이 조각들이 마당 바닥에 흩날렸습니다. 뭐 하는 짓이야? 조태윤이 소리쳤지만 정미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약 무효 신청서도 아동보호조치 신청서도 모두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제 딸은 제가 지킵니다. 돈으로 파는 게 아니에요. 조태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 여자가 미쳤나? 당신 지금 2천만 원을 날려버린 거야. 상관없어요. 제 딸이 그것보다 소중하니까요. 정미란이 서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서진이는 처음으로 엄마를 향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엄마. 서진아, 엄마가 늦었지? 정말 미안해. 두 사람이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8년 만의 포옹이었습니다. 순자는 며느리의 어깨를 감싸며 함께 울었습니다. 조태윤은 이를 갈았습니다. 좋아. 그럼 다른 방법을 쓰지. 그가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과장? 나야. 당장 구청 감사팀 불러. 박순자 신원 조회 결과 나왔어? 30년 전 변호사였다고? 순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서진이가 할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할머니, 변호사였어요? 조태윤이 소리쳤습니다. 그래. 이 할머니는 30년 전 대기업 법무팀 변호사였어. 그런 사람이 왜 경력을 숨기고 식당 조리사로 살았을까? 뭔가 숨긴 게 있겠지. 순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30년간 숨겨온 비밀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게 있어. 조태윤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30년 전 박순자 변호사가 막았던 사기 계약 사건. 그 피해자가 누군지 알아요? 바로 나 조태윤이야. 순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30년 전 젊은 사업가가 사기 계약에 속아 전 재산을 잃을 뻔했을 때 그녀가 무료 법률 자문을 해줬던 일. 할머니가 날 살려줬어. 그때는 고마웠지.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야. 조태윤의 목소리가 도끼를 머금었습니다. 그 일로 내가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어. 그런데 할머니 남편이 나한테 투자를 요청했지. 동업하자고. 근데 내가 거절했어. 아니, 거절한 게 아니라 그 사업 아이템을 내가 먼저 따먹었지. 순자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당신이 우리 남편을. 그래. 내가 배신했어. 은혜를 원수로 갚았지. 그래서 비즈니스 세계에서 그런 거 흔한 일이야. 조태윤이 비웃었습니다. 그 충격으로 당신 남편 심장마비로 죽었지? 그리고 당신은 변호사 그만두고 도망치듯 숨어 살았고, 죄책감 때문에, 무능력 때문에,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떨리는 손으로 손녀를 끌어안았습니다. 조태윤이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박순자 씨,
당신 변호사 자격 정지된 거 알아요? 30년 전 의뢰인 기밀 유출 혐의로. 그거 조작된 거였죠? 순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내가 그것까지. 그래. 내가 조작했어. 당신이 내 사업 방해할까봐. 그래서 당신은 변호사 못하고 식당 조리사가 된 거야. 조태윤이 승리자처럼 웃었습니다. 자, 이제 이 사실이 구청에 다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 경력 사기죄로 걸릴 텐데. 하지만 그때 서진이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저씨, 지금 자백했어요. 다 녹음했어요. 서진이의 손에 휴대폰이 있었습니다. 녹음 앱이 실행 중이었습니다. 조태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조태윤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서진이가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녹음 시간이 10분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변호사 자격 조작, 남편 사업 가로채기, 배신 자백. 다 녹음됐어요. 조태윤이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지만 서진이는 재빨리 뒤로 물러섰습니다. 소용없어요. 이미 클라우드에 자동 업로드 됐거든요. 그 순간 산 아래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찰차 2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산길을 올라왔습니다. 저게 뭐야? 조태윤이 당황하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경찰과 구청 감사관들이었습니다. 조태윤 씨, 재개발 비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무슨 소리야? 감사관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익명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재개발 보상금 횡령, 설계도면 조작, 허위 인허가 취득, 그리고 30년 전 변호사 자격 위조 문건 조작 혐의까지요. 그건 증거가 없잖아. 증거 있습니다. 서진이가 휴대폰을 감사관에게 건넸습니다. 방금 전 자백 녹음이요. 그리고 이것도요. 서진이는 가방에서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윤기철 아저씨가 30년간 보관해온 원본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30년 전에 윤 아저씨를 도와줬을 때 아저씨가 감사의 표시로 할머니 관련 서류들을 다 복사해서 보관했대요.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요. 감사관이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조태윤이 조작한 변호사 자격정지 문서와 원본이 명확히 달랐습니다. 이건 명백한 위조 문서네요. 안 돼. 이건 함정이야.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조태윤이 발버둥 쳤지만 경찰이 수갑을 채웠습니다. 차가운 쇠소리가 산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구청 한민수 과장도 같이 체포하라는 지시 받았습니다. 조태윤이 끌려 내려가는 동안 순자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30년 전 남편을 잃고 변호사 자격을 빼앗기고 식당 조리사로 숨어 살아야 했던 그 긴 세월. 할머니. 서진이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할머니 이름 찾아야 해요. 변호사 박순자. 순자는 손녀를 끌어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진아, 미안하다. 할미가 겁이 나서 숨어 살았어. 너한테 떳떳한 할머니가 되지 못했어. 아니에요, 할머니. 할머니는 언제나 최고였어요. 정밀한도 다가와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몰랐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미란아, 괜찮다. 내가 서진이 지켜줘서 고맙다. 세 여자는 서로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사흘 후 구청 회의실. 긴급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박순자는 30년 만에 정장을 차려입고 증인석에 섰습니다. 증인은 30년 전 변호사 자격이 부당하게 정지되었다고 주장하시는 건가요? 네. 조태윤이 허위 문서를 조작해 제 자격을 빼앗았습니다. 그로 인해 저는 30년간 제 직업을 숨기고 살아야 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순자는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원본과 위조본을 대조한 감정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감사관들이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박순자 변호사의 자격 정지는 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시 복권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탁! 의장이 의사봉을 내리쳤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30년 전 마지막으로 사용했던 변호사 배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서진이가 배지를 꺼내 할머니 손에 올려주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이거 달아요. 순자는 배지를 가슴에 달았습니다. 녹슬었지만 그 무게는 30년 전과 똑같았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는 순자의 뒷모습은 더 이상 구부정한 조리사가 아니었습니다. 당당한 변호사 박순자였습니다. 복도에서 기다리던 서진이와 정미란이 달려와 순자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축하해요. 어머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순자는 두 사람을 꼭 안았습니다. 30년 만에 되찾은 이름, 그리고 지켜낸 가족. 이제 시작이야. 우리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란다. 순자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조리사 박순자가 아닌 변호사 박순자의 눈빛이었습니다. 패가는 이제 더 이상 흉가가 아니었습니다. 정의가 되살아난 자리였습니다. 2달 후 재개발 현장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새로운 조합장이 선출되었고 보상금 체계가 전면 재조정되었습니다. 박순자 변호사가 상인들의 법률 대리인으로 나섰기 때문입니다. 순자 누나 덕분에 우리 제대로 된 보상 받았어요. 예전 공장 식당 동료들이 찾아와 인사했습니다. 순자는 30년 만에 변호사로서 첫 승소를 거뒀습니다. 부당하게 보상금을 깎였던 상인 200명이 정당한 금액을 받아냈습니다. 산이 폐가도 변했습니다. 지붕을 고치고 담장을 쌓았습니다. 더 이상 흉가가 아니었습니다. 대문 옆에는 작은 명패가 걸렸습니다. 박순자 법률사무소. 서진이가 명패를 닦으며 웃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사무실 멋지지? 그래, 우리 서진이가 다 해줬지. 마당에서는 정미란이 텃밭을 가꾸고 있었습니다. 8년 만에 돌아온 딸은 이제 진짜 엄마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서진아, 저녁 뭐 먹고 싶어? 엄마가 해주는 거면 다 좋아요. 저녁 식탁에 세 여자가 둘러앉았습니다. 소박하지만 따뜻한 된장찌개가 김을 뿜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수저를 들기 전 순자는 가슴에 변호사 배지를 쓰다듬었습니다. 30년 만에 되찾은 이름. 그 무게가 여전히 낯설었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내일 구청에서 협상 있죠? 그래. 폐가 부지 보상 협상이야. 재개발 사업이 재조정되면서 폐가 자리는 공식적으로 필수 공용지로 인정받았습니다. 환기구와 비상탈출구가 들어설 자리였습니다. 할머니, 얼마 받을 것 같아요? 글쎄다. 감정가로는 3억 정도 나왔던데. 3억? 500만 원으로 산 땅이 60배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순자의 얼굴에는 탐욕이 없었습니다. 서진아, 그 돈으로 뭐 하고 싶니? 할머니 법률사무소 제대로 차려요. 그리고 엄마랑 나도 법 공부할래요. 정미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도? 응. 엄마도 법 배우면 할머니 도와줄 수 있잖아. 우리 셋이서 약한 사람들 도와주는 거야. 순자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다. 다음 날 구청 협상장. 새로 부임한 구청장이 직접 나왔습니다. 박순자 변호사님, 이번 사건으로 우리 구청도 많이 배웠습니다. 앞으로는 투명하게 운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로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순자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폐가 부지 보상금 3억 중 1억은 재개발 피해 상인 지원 기금으로 쓰겠습니다.
나머지는 정당하게 받고요. 구청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저도 30년 전에 도움받았던 사람이니까요. 이제 제가 돌려줄 차례죠. 협상은 순조롭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순자가 회의실을 나서자 복도에서 서진이와 정미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됐어요? 다 됐다. 이제 우리 정말 새 출발이야. 세 사람은 손을 맞잡고 구청을 나섰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그날 저녁 폐가 마당에서 작은 파티가 열렸습니다. 윤기철 아저씨와 예전 공장 동료들이 찾아왔습니다. 순자 누나 정말 대단해요. 아니에요. 우리 서진이랑 미란이가 해낸 거죠. 윤기철이 소주잔을 들었습니다. 30년 전 누나가 저 도와줬을 때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건배, 건배.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서진이는 마당 한쪽에 앉아 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할머니가 옆에 앉았습니다. 서진아, 이 모든 게 너 덕분이야. 아니에요. 할머니가 30년 동안 정직하게 살아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있었어요. 순자는 손녀를 끌어안았습니다. 할미가 너한테 한 가지만 가르쳐 줄게. 세상에는 두 종류 땅이 있단다. 돈으로 사는 땅이 있고 정의로 지키는 땅이 있어. 우리가 지킨 건 후자란다. 할머니, 나도 커서 할머니 같은 변호사 될래요. 그래, 우리 서진이는 할미보다 더 훌륭한 변호사가 될 거야. 밤하늘에 별이 쏟아졌습니다. 500만 원으로 산 폐가는 이제 30년 정의의 집이 되었습니다. 억울하게 무너진 이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곳. 박순자 할머니와 서진이 그리고 정미란이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시작의 자리였습니다. 설날 밤 손녀가 했던 그 제안이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정의는 때로 30년을 기다리지만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며